만약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반찬통 사시게 되면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환경호르몬 나오겠지. 나오지 않습니다. 배달 용기 자체에서 유해 환경물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 이제는 뭘 걱정이 되냐면,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소주 잔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따라가지고 만약 제가 원샷을 하잖아요. 저는 한 5분, 10분 지나면 실명합니다. 그렇게 독성이 강한 게 말 그대로 PVC 매트는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PVC 자체는 당연히 범용 플라스틱이고요. 근데 사실은 워낙 이게 좀 견고한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첨가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첨가제가 대표적인 가소제라는 걸 씁니다. 가소제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프탈레이트 가소제예요. 근데 이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환경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호르몬처럼 작동하면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독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첨가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업체에서는 요새 스타레이트 가소제 요즘 좀 안 쓰는 추세긴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제품이 꼭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생산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전히 프탈레이트 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프탈레이트 가스를 안 쓰더라도 친환경 가소제로 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쓴다라고 홍보는 하지만 그런 친환경 가소제조차도 최근에는 독성 결과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PVC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VC 매트를 좀 예를 든다면, 제품 딱 샀어요. 이 자체만으로 처음에는 D 등급으로 놓고 싶습니다. 딱 제품 사자마자 이게 너무 위험해, 갖다 버려야 돼,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 등급이 올라가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분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매트 같은 거 딱 있을 때 누가 봐도 겉에서 봤을 때 막 달아 보이는 거 있죠. 실제 그게 다른 거 맞고요. 조금씩 그 조직이 분해됐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분해된 것들이고요. 그러면 미세하게 가루들도 공주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땐 작은 마찰에 의해서도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PVC 매트가 1년 이상 썼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닌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마찰에 의해서도 아이들의 손에 묻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공기 중으로 미세한 입자들이 우리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의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들어오게 되면 플라스틱만 들어온 게 아니라 가수에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마자는 D등급이던 것이 1년 이상 되게 되면 이 등급은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거의 A등급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매하셨다면 버려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건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거다. 너무 이제 환경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남이 쓰던 거 받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F킬라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자체는 저는 C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싶고요. 근데 역시 사용 방법을 잘 안 지키시게 되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올라가는지 말씀드리면, 살충제라고 하는 게 살생물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충제가 되는 거겠죠.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살충제 성분들이 좀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에 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뭐 국내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영국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많이 노출됐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좋은 유용한 어떤 제품이지만 최대한 직접 호흡기로 많이 들이마실 확률은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걸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면 이제 A 등급까지도 저는 이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한 사용법은 뭘까요? 일단은 문을 살짝 열고 칙칙 뿌리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숨어있던 모기들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는 빨리 들어가서 방충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열고 살짝 문 열어서 환기 좀 시킨 다음에 살충제 성분을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취침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짝 열었을 때 그 사이에 모기 들어오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살충제 성분을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자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충제 성분도 종류가 많은데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 알레틴이라는 성분을 정말 많이 씁니다.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우리가 일부러 많이 노출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침 전에 미리 좀 틀어놓고 취침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의 환기를 시켜서 냄새를 뺀 다음에 최대한 직접 들이마실 확률은 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제 관련해서도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연구진이 생활성 화학 제품들과 인지기능 저하 등과 연관성을 이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특정 세 개 제품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제품의 보존을 늘리기 위한 어떤 살생물질 성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긴 하는데요. 특히 세 가지는 특히 노출이 많이 되니까 거꾸로 살생물질 성분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지기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추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런 방향제 제품
제품을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오랫동안 쓰게 되면 저는 이것이 A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밀폐된 것에 오래 사용한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환기하면서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안전한 제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사자마자 A군으로 올라가는 제품들인데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처음에 오히려 A군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B, C, D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 새집중후군이라는 얘기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 경험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 소속이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멋지게 하나 건물하셨는데 당연히 그 안에 내부 페인트도 많이 다루고 하잖아요. 그 안에 휘발성 유효화물들 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벤진이라든지 톨루인 같은 게 막 뿜어져 계속 나오거든요. 유독 많이 나요 초반에. 특유의 냄새 나잖아요. 새집 들어가면. 엄청 들이마셨는데 수업하다가 저도 모르게 의자에 앉아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처음에 새 제품, 뭐 페인트, 새 가구 그 안에 이제 접착제 같은 게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수많은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다 우리가 호흡기를 들이마시잖아요.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군 발암물질도 있고요. 포름알데히드는 1군 발암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특유의 그 새 가구 냄새들이 있어요. 다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옛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이크아웃. 새 집에 들어가거나 인테리어 새로 하게 되면 아침에 외출할 때 보일러 세게 트는 거예요. 최대한 풀 가동해요. 그리고 외출하세요. 가스비가 아깝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높은 열 때문에 잔류하고 있는 그런 휘발유 유기화물들이 꽤 많이 좀 빨리 뿜어져 나와요. 그 상태에서 집에 오자마자 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날 또 베이크아웃.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구, 뭐 새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그 신상의 향이 있잖아요. 딱 맡았을 때. 좋은 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런 거 사시면 좀 환기하시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는 거. 보시고 대신 시간 지나면 따져나온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저 좀 놀랐어요. 사실은 뭐 놀랐냐면 모 방송에서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1군 발암물질 측정기를 방 안에 놓은 거예요. 새 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집이에요. 침대 있고 가구 있고 뭐 옷장 있고 뭐 이랬어요. 놨는데 물론 미량이긴 했습니다만 시간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오래된 집인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잔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완전히 100%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실내 공기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오래된 집이라 하더라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은 꼭 환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띄게 냄새가 줄어들 때까지. 그러니까 확실히 베이크아웃을 안 해도 밖에 머물다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불쾌한 향이 안 날 정도까지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거를 평소에는 뭐 괜찮은데 이걸 너무 얼굴 가까이 대고 쓴다라고 하게 되면 B등급까지로 좀 올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쓰는 방법은요. 그 안에 있는 저수통을 정말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균 번식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초음파로 쫙 물방울로 날리는 거거든요. 작은 미세 물방울로. 코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폐로 바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코에 직접 너무 가까이 대고 사용하시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수기물을 넣으면 미생물 번식이 좀 더 원활하고요. 수돗물을 넣으면 이제 미생물 번식은 좀 덜한데 수돗물 자체를 미세한 입자 형태로 들이마시는 거는 그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염소 처리를 하거든요.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부산물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증기 형태로 그대로 다 들이마시는 걸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청소를 정말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본이고요. 저거를 너무 자주 쓰고 싶으시다면 겨울철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자주 청소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가습기 저렇게 많이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고요, 사실은. 사실 겨울철에 뭐 저거를 활용한다면 최대한 좀 멀리 띄워놓고, 그러니까 호흡기가 너무 가까이 있지는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빨래를 가볍게 이제 걸어 놓으면서 습도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D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역시 관리 문제인데요.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면 당연히 등급은 올라가게 됩니다. 등급은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C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 필터입니다. 사실은. 요즘 에어컨들이 보면 다 좋아져가지고 뭐 공기청정 기능까지 되는 필터들도 요새 너무 뭐 흔해졌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필터도 요즘 회사마다 다 종류가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 필터들 중에서 이게 오래 쓰게 되면 조금씩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들이 좀 있어요. 미세하게 가루가 날릴 수가 있긴 해요. 물론 그거는 아주 오래 썼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 안에 쓰는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는 일반 필터라면 영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못해도 한 2년 지나면 무조건 새 필터로 갈아 끼우시는 게 요즘 다 필터는 따로 다 팝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까지 되는 에어컨이라면 별도의 필터를 사서 교체해 주시는 게 나중에 그 미세 입자가 날리는 그런 거는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연히 또 너무 기본인 건 에어컨 자체 필터들 주기적으로 청소 잘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게 호흡기 질환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청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그냥 들고 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비닐을 그대로 또 옷장에 걸어놨다.
뭐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가 그 근처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왜 높은 등급이냐면 드라이클리닝이라는 게 이제 특수 용제들을 이용해서 깨끗이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잔류하고 있는 용매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벤진, 클로로포름이라든지 톨렌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좀 잔류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드라이클리닝 한 다음에 냄새를 바로 맡아보세요. 그러면 약간 특유의 향을 또 맡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저렇게 비닐을 놔두면 계속 뿜어져 나오게 되고요.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다 들이마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몸에 당연히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닐 벗기고 반드시 베란다에서 한번 놔둬라. 햇빛에 좀 말려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베란다에다 햇빛 좀 쐬서 그 안에 있는 용매들이 좀 날아갈 수 있게끔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하게 된다면 당연히 등급이 낮아지겠죠. 그럼 다시 안전한 등급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뭐 그 자체는 우리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반찬통 사시게 되면 겉면을 한번 봐보세요. 겉면 보시면 거의 대부분 PP 또는 PE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PP는 폴리프로필렌, PE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보통 저런 걸 폴리올레핀 계열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저것 자체는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아,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환경으로 뭐 나오겠지. 그런 불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저도 실험도 해봤습니다. 일부러 찾아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PP나 PE 소재에서 위한 화합물질, 환경호르몬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 제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국내 제품 가져했을 때 그런 거 나오지 않고요. 이론적으로도 안 나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너무 생각하시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이걸 내가 거의 구멍 날 때까지 써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남의 집 초대받아서 갔을 때 누가 봐도 너무 오래 쓴 이미 색깔은 색깔대로 다 바래져 있고 막 흠집 대로 너무 많이 나 있고 이럴 때까지 쓰시는 건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잘 분해가 안 되는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조금씩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요, 당연히. 근데 서서히 조직이 약해지다 보면 또 음식물도 닿았다, 세제도 닿았다, 뭐 식기세척에 들어갔다 나오면 높은 열에도 노출되고 오랜 시간 과정을 거치되면 조금씩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음식물 담고 뭐가 담으면 조금씩 떨어져 나와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걸 다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섭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쓴다. 적어도 6개월 이상, 또 1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위험성은 저는 B등급까지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요. 오래 쓰다 보면 표면적이 막 늘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흠집도 엄청 생기거든요. 그럼 세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그럼 불필요한 세제까지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잔류 세제까지도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고 본다면 제 기준으로는 B등급. 그래서 결론은 주기적으로 교체해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PP랑 PE 소재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열, 그러니까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열 정도로 유한 화학물질이라든지 환경으로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오고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안 나오고요. 가끔 뭐 나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다 해외 결과들이고 국내 제품들이 아니고요. 다만 제품 초기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그때 역시 미세 플라스틱 과량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롱기 일단 이거 자체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두 가지는 걱정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만약에 생각 안 하신다면 굉장히 안전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C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한 번쯤 요즘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연마제입니다. 참고로 나름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어떤 뭐 뉴스에서 최초로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연마제가 빠져나오는 걸 실험적으로 규명해서 방송까지 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람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연마제를 쓰는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폼 사이사이 껴 있어요. 제품 초기에. 그래서 일반 세제로 안 닦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용유로 한번 닦아보시면 막 새까맣게 묻어나와요. 그 연마제라는 건데요. 탄화규설 많이 쓰고요. 탄화 알루미늄도 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결론부터 다 그 먹으러 만든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제암 용서 기준으로도 2분의 1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호흡 독성 기반으로 말한 거긴 하지만 그 연마제라는 게 우리 몸에 먹어 섭취했을 때 다른 물질과 같이 있을 때 어떤 복합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고요. 당연히 식약처에서도 제거하고 하라고 당연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기름 묻혀서 닦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해요, 사실은. 닦아서 한번 세척, 또 다시 한번 기름 묻혀보세요. 하면 또 나오고, 다시 세제 닦은 다시 하면 또 나오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스테인리스 영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스테인리스라는 게 뭐냐면 철을 기반으로 해서 니켈이랑 크로뮴 같은 성분을 섞어서 만든 합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강도가 높아진 건데요. 그 자체가 안전한 건 맞아요. 근데 스테인리스가 뜻이 뭐죠?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관리 잘 못하면 스테인리스 냄비를 하더라도 붉은색이 좀 올라와요. 부식된 겁니다. 부식되는 조건은 딱 간단해요. 산성도가 높은 음식물들이 오랫동안 늘러붙어서 이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부식이 일어나면 실제로 거기다 음식물을 담으면 니켈이나 크로뮴 같은 성분이 용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관리하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식된 상태인데도 그걸 계속 쓰게 되면 C가 아니라 B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B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스테인리스 제품들은 제가 당부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1년 이상 쓰셨으면 가끔씩 관찰을 하시라고. 표면을 붉은색 기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이렇게 관찰하시라고 보통 말씀드리죠. 그런 게 보이면 미련 없이 교체하셔라. 이렇게 보통 말씀드립니다. 배달 용기 자체에서 유해 환경 물질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보면 역시 PP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는 뭐 유해 물질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역시 오래 저걸 또 너무 아까우니까 닦아서 재활용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오래 쓰다 보면 아까 같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회용 용기는 그냥 일회용으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런 건 이슈는 있었어요. 미국 이슈인데요. 우리나라 이슈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일회용 플라스틱도 보면 검은색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존 색을 덮기 제일 좋은 게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전자제품 있잖아요. 일반 전자제품들 보면 검은색이 많거든요. 뭐 어떤 전자제품 내부를 펴봐도 그 안에 검은색이 많고 근데 저거 언젠간 버리잖아요.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 업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걸 조사해 본 거예요. 혹시나 저런 전자제품들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저런 일회용 용기나 일반 플라스틱 용기를 넘어가진 않았을까? 왜 그걸 생각했냐면 전자제품엔 난연제라는 걸 넣어야 돼요. 불이 잘 안 나게끔. 근데 혹시라도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전자제품용 쓰이는 난연제가 일회용 용기로 넘어오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했더니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일부가 난연제 성분이 나오더라. 아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활용 시스템이 저도 어떻게 정확히 되는지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가정해볼게요. 그럴 땐 너무나 뜨거운 거 노출됐을 때 음식이 그러면 난연제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기스난 후라이팬이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을 때 처음에 이제 C등급으로 좀 놓고 봤을 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요새는 대부분 제품들이 옛날엔 알루미늄 기반을 많이 쓰긴 했었어요, 사실은. 알루미늄이니까 코팅이 벗겨지면 당연히 알루미늄 성분이 노출되잖아요. 산도 높거나 높은 열을 가열하게 되면 조금씩 알루미늄 성분이 좀 용출이 되긴 해요. 근데 요새는 알루미늄 기반 소재를 제조사들이 잘 안 쓰는 추세거든요. 요새는 뭐 스테인리스 기반이 좀 많아요, 사실은. 스테인리스 기반에 코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워낙 많아가지고 알루미늄 용출 이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국내 제품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신 벗겨지게 되면 부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부식이 되게 되면 등급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코팅이 벗겨지면 버리시라, 교체하시라. 그냥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비닐랩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좀 봐야 됩니다. 가정용 랩이라고 한번 볼게요. 가정용 랩은 집에서 한번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PE라고 적혀 있어요. LLDP. 그래서 결국 PE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는 거기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희도 실험을 직접 해봤는데 거기다 음식물을 좀 감싸봤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봤어요. 그리고 랩을 뜯었어요. 뜯었더니 눈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죠, 사실. 그런데 특수현미경을 관찰해 봤더니 비닐 랩이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따닥따닥따닥따닥 달라붙어 있는 걸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감싸는 용도. 근데 거기다 음식물이 직접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린다든지 감싼 상태에서 혹시라도 열이 가해진다든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열을 가게 되면 C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업소용 랩을 좀 보면 업소용 랩은 좀 달라요. 중국 음식 배달할 때 보면 포장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가정용 랩과 좀 다르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쫙쫙 들어요. 쫙쫙. 그리고 잘 붙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고기 사잖아요. 사게 되면 거기도 랩으로 이제 포장돼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가정용 랩이 아닙니다. 이제 업소용 랩을 많이 쓰는데 업소용 랩은 뭐냐면 PVC 소재를 지금도 많이 써요. 근데 그 안에 역시 가수제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프탈레이트 가수제 안 쓴다 하더라도 친환경 가수제조차도 요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독성들이 밝혀지고 있어서 이런 기름진 게 너무 오랫동안 접촉해 있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에 의해서 계속 노출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가수 성분이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마트에서 고기를 사셨으면 집에 와서 비닐을 벗겨라. 랩을 벗기시고 가정용 랩으로 감싸서 보관해라. 아니면 드실 것만큼만 가져와서 집에서 구워 드셔라 라고 이렇게 권하죠. 왜냐면 오랫동안 접촉하고 있으면 가수 성분이 조금씩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업소에서 왜 PVC 랩을 포기를 못 하냐면요. 일단 불법 아니고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고기 같은 걸 PVC 랩을 딱 감싸면 방담성이라고 그래서 습기가 안 차요. 그리고 되게 선명해 보여요. 신선해 보이죠. 가정용 랩을 감싸잖아요. 습기가 차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해 보이지가 않아서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일반 가정용 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부에서도 다 허용하고 있고요, PVC 랩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건 A 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어지간하면 S등급까지는 안 올리는데 나 S등급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2018년 전과로 나누게 되는데요. 2018년 전까지는 자동차 워셔액이 메탄올이었어요.
메탄올이 얼마나 독성이 강하냐면 7ml 소주 잔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따라가지고 만약 제가 원샷을 하잖아요. 저는 한 5분, 10분 지나면 실명합니다. 그렇게 독성이 강한 게 자동차 워시액 성분이었어요. 다들 그러세요. 아니 워시액이 밖에다 뿌리는 건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상관 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자동차라고 하는 게 밖에와 안이 완전 차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단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 있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하게 구멍이 열려 있어요. 사실은. 아마 내부 순환모드를 눌러도 운전하게 되면 밖에 공기가 쑥 들어옵니다. 근데 워시액을 딱 뿌리잖아요. 유리판에 딱 묻잖아요. 공기 주입구 쪽에 딱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게 증발하면서 안으로 싹 주입이 되는데 직접 실험까지 했습니다. 메탄올 측정기로 공기 중에 메탄올 측정한 거예요. 진짜 유입이 돼요. 실제로 워시액 뿌리고 운전하면 눈이 약간 따갑고 막 침침해지더라 이거죠. 이렇게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안 썼어요. 사실 금지됐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문제제기가 되니까 2018년 이후로 드디어 메탄올 워시액이 금지됩니다.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탄올 워시액으로 바뀌었어요. 메탄올을 쓰면 불법이에요. 워시액에서. 근데 그럼 이제는 뭘 걱정이 되냐면 바로 고체 연료입니다. 휴대용 고체 연료 보면 그 주성분이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이용해서 고형화 시켰어요. 불 잘 붙거든요. 밖에서 휴대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도 실내에서 많이 써요. 집에서 쓸 일은 없는데 식당 가면 따뜻하게 계속 덮이기 위해서 술집이나 선술집 같은 데 가시면 지금도 씁니다. 왜 너무 좋아? 이게 왜 좋냐면 가스레인지 쓰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미관상도 안 좋고 좀 불안하다가 가스 터질 것 같고 막 그래서 싫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왜 숯불 하면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고체 연료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따뜻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거 본 적 있으시잖아요. 특히 전고집 가면 지금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실험 한번 해봤어요. 이런 전고집 가서 메탄올 측정기로 그냥 공기 중에 얼마나 심한 거 했더니 측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불을 붙이면 타는 것도 있지만 타기 전에 휴발하는 것도 많거든요. 공기 중에 메탄올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분이 몰래 인터뷰를 땄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좀 눈 침침하지 않냐? 근데 침침하죠 하면서 그러려니 하죠 하면서 침침한 거를 다들 그냥 피곤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써야겠죠. 아직 근데 법이 바뀌진 않아가지고 지금도 써도 불법이 아닙니다. 실내에서 써도. 가급적이면 저런 거 쓰는 메뉴를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어프라이기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이 제품은. 그런데 오히려 이걸 어떻게 요리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는 음식이 문제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온에 노출할 경우, 고온이라는 건 여기서 100도 정도가 아니라 120도 이상입니다. 120도에 노출하게 되면 음식물 중에서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거나 포단 같은 것들이 같이 있게 되면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발생이 돼요.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거는 국제암연구소 기준으로 2A 등급이에요. 더 높은 등급입니다. 그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막 감자칩 논란이 있었어요. 요즘에 이제 감자칩 업체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막 저감화했거든요. 요새는 막 1ppm 수준으로 낮췄어요,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특히 이런 탄수화물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품들 있잖아요. 뭐 감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고온에서 오래 안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짧게 요리하시는 게 좋아요. 잠깐 덮이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너무 고온에서 막 오랜 시간 노출하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많이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아크릴아마이드는요, 정말 정부에서도 나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등급은 올라가게 된다. 너무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시는 게 습관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제품들은 위험성을 다 안고 있습니다. 절대 위험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위험성이 적으냐 크냐 그 차이인 거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성이 아무리 큰 제품이든 화학 물질을 하더라도 무조건 위험성은 독성이라고 하는 건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사용 방법만 잘 지키게 되면 노출량과 노출 횟수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제품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래서 항상 사용 방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일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뭐 공포감을 유발해서 뭐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해,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 공대 교수로서 뭐 그런 걸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다만 되게 무분별하게 SNS상에서 퍼지는 잘못된 소문들 있죠. 그것 때문에 실제 피해보는 업체도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좀 봐요. 정확한 정보만 알면 안전하게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하고자 이렇게 유튜브에 촬영도 하고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확한 사용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진은 뭘 밝혔냐면요. 22명을 실험해 봤는데 17명 혈액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도 있죠. 검출이 되더라. 넘어온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데서는 정자 영향을 준다더라. 간에 영향을 준다더라. 위암 속도를 더 빨리 증가시키더라. 페트병에 있는 생수. 저도 당연히 먹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길 가다 목마르면 사 먹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내가 이거는 절대로 안 한다. 뭐냐면
참 슬프게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순수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용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음식이라고 하면 크게 네 종류로 나누거든요.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이 네 가지인데요. 사실 어떤 걸 조사해도 미세 플라스틱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검출은 됩니다. 그만큼 이런저런 이유로 다 오염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환경적 오염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만 예를 들어 봐도요,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플라스틱 섬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계속 모여가지고 섬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야 뭐 당연히 선진국으로서 분리수거도 잘하지만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한 나라도 너무 많고요. 지금도 그냥 바다에, 그냥 해양에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조금씩 분해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그런 것들이 수산물로 넘어가게 되고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한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기를 봐야 되는데요. 용기 하면 대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게 페트병입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유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PET라는 플라스틱 소재 자체가 처음부터 그 모양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당연히 성형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고온, 고압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PET 소재 특성상 조금이라도 수분을 머금은 상태에서 고온, 고압에 노출되면 조직이 조금씩 끊어져요. 물론 눈에도 안 보이죠. 끊어진 상태에서 물을 담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서서히 떨어져 나오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 실험 결과든 국내 실험 결과든 다 검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생수회사마다 정수하는 능력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수 능력 차이에 의한 불순물처럼 존재하는 또 미세 플라스틱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수기 필터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이니까 여기서도 떨어져 나오지 않느냐,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수용 필터로 쓰는 것들이 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굉장히 견고한 소재입니다. 그 정도 압력에 의해서 막 수십만 개, 수억 개 미세 플라스틱이 쫙 퍼져나와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정수기 필터에서 나오는 거 정도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정수기 필터는 또 되게 주기적으로 교체합니다. 그런 업체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교체하기 때문에 분해돼서 나오는 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용기 자체에서 좀 나오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걱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참 슬프게도 미세 플라스틱이 당연히 안 먹으면 제일 좋은데, 먹었을 때 이게 빠져나가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뭐라고 밝혔냐면,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먹어도 절대 흡수가 안 되고 결국 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작은 것들은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2022년도에 네덜란드 연구진은 뭘 밝혔냐면요, 과연 진짜 우리 혈액에서 관찰이 될까? 우리가 먹는다면 진짜 넘어올까? 의심을 하고 실험해봤더니, 실제 22명을 실험해봤는데 17명 혈액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플라스틱도 있죠. PET 소재, 뭐 PP라든지 PS 플라스틱 등등이 검출이 되더라. 왜 검출이 됐을까요? 흡수가 됐다는 얘기죠. 왜 흡수가 됐을까요? 크기가 작은 것들도 우리가 많이 먹고 넘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럼 넘어온 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빠지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먹은 양이 예를 들어서 1g 수준을 먹었어요. 이게 몇 년 지나야 다 빠지는지, 아니면 영원히 안 빠지는지, 머문다면 어느 기관에 오랫동안 머무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연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도 미세 플라스틱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속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데서는 정자 영향을 준다더라, 간에 영향을 준다더라, 뭐 위암 속도를 더 빨리 증가시키더라, 아니면 전이 가능성 높이더라, 항암제 내성을 높이더라, 이런 결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혈관을 막는데 얼마나 기여할지 아직도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은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수, 페트병에 있는 생수가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제일 안 좋다라고 일단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생수병이 자칫 잘못 관리되면 최고의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이런 페트병 생수가 여름철에 특히 고온에서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말아라고 경고, 실제 행정 조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세 플라스틱을 또 떠나서 그런 직사광선에 높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용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광포로 감싸라 라고 그렇게 지침까지 내려왔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병이 가장 위험하다. 또 그게 또 많이 쓰면 당연히 플라스틱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도 안 좋고요. 일단 정수기물과 이제 수돗물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열을 가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느 게 더 낫다, 어떻게 안전하다 하기는 어렵고,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본다면 정수기물이 제일 안전하죠. 정수기도 보통 크게 두 종류인데요. 보통 이제 저수조가 있는 정수기가 있고 저수조가 없는 정수기가 있어요. 저수조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터를 거치다 보니까 물이 쫄쫄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답하죠. 우리가 딱 물을 댔을 때 콸콸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건 덩치가 좀 커요. 근데 그런 거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조그만 소형은 좋아하고 딱 댔을 때 콸콸 나오면 좋고,
상대적으로 그런 건 필터 구멍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직수라고 해서 딱 됐을 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저수가 있는 것들은 이제 필터 구멍이 작아서 굉장히 필터링 능력이 좋아요. 필터 능력이 너무 좋아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정도로 성능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단점은 너무 성능이 좋다 보니까 수돗물에 존재하는 미네랄까지 다 걸러지니까 소위 뭐 죽은 물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정수기가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그 미네랄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런 미네랄들은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잘 섭취를 해줘야 되겠죠. 야채 채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돗물도 좋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정수장이 있잖아요. 수돗물 정수장에 보면 수질 검사 기준을 보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정말 미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미국은 하지도 않는 것까지 다 검사해서 까다롭게 관리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수돗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점은 이제 그게 그대로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상하수도관이 오염돼 있다면 다시 오염물질이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하수도관이 깨끗해도 다시 또 아파트가 오래되면 거기 아파트 안에 있는 관이 또 오염돼 있으면 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막 농물 사건들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시차로도 계속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 시간 지나면 주택은 다 노후화되고 상하수도관도 시간 지나면 다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하수도관이라는 게 수시로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려면 다 들어 엎어야 돼요.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럼 또 사람들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이 좋은 건 맞다. 다만 여러분이 집집의 수질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다 집집의 수질 상태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고로 수질 검사를 해줍니다.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부에 전화하시면 날짜 잡으시면 와서 검사를 해줍니다. 수질 검사를 받아보시고 뭐 괜찮다는 판단 드시면 그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염소 성분 날리는 게 좋으니까 끓여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80배인지 뭐 그거는 좀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지금 당장은. 그 이유가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이라면 되게 큰 개념이거든요. 1 마이크로미터 크기 보다 작은 거를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검출할 수 있고 셀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국제적인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걸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논문들 보면 결과 천차만별이에요. 여기서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뭐 1리터당 몇 개 나오는데 한두 개 수준인데 여기서 뭐 몇억 개 나온다라고 뭐 이런 게 아직도 표준화된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배가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정말 표준화된 방법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테스트해 본다면 그때 정확히 몇 배인지를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나오는 건 팩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고요. 또 얼리게 되면 이제 물이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얼리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조직이 또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시 녹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데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얼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일반 옷들 세탁을 하잖아요.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섬유들이. 물론 이제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런 것도 저희는 사실 고분자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섬유도 이제 고분자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섬유들이 미세한 가닥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세탁 한번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이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탁기 한번 돌릴 때마다 어마어마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섬유 형태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강과 바다로 가는 거예요, 사실. 강으로 갔다가 취지상에서는 그걸 깨끗이 해서 깨끗한 물은 집으로 보내지만 지저분한 건 다시 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바다가 왜 오염돼 가는지를 이제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옷을 자주 안 사야 되나요?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모인 상태에서 하시라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냄새 나는 게 좀 싫어가지고 수시로 하루에 2번씩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봤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좀 충분히 쌓였을 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런 걸 입었을 때 쓸 때는 뭐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환경 오염시킨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예. 평소에 그걸 위험성을 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거를 뭐 미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내가 뭐 피부가 문제가 돼, 이건 아니고요. 다만 옷에는 새 옷이 문제가 되긴 하죠. 새 옷은 이제 기본적으로 잔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좀 많거든요. 그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세탁해서 입으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평소 피부 트러블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뭐 오래된 옷이라고 해도 아마 옷 오래 입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조금씩 이제 옷이 헐거워지는 느낌, 좀 뭔가 얇아지는 느낌도 느끼셨을 텐데 그 느낌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조금씩 섬유가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새 옷이냐 오래된 옷이냐 차이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빼내는 방법 아직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요. 무조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노출하게 되는 경우는 미세먼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먹는 걸 통해서 들어온 게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에는 좀씩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너무 과량 많이 나오는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인 게 일단 페트병 생수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일반 플라스틱 용기지만 뭐 PP라든지 PE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분해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 긁는 과정, 음식 담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만두 용기 있잖아요. 스티로폼 느낌 나는 만두 용기, 일회용 용기. 그것도 뭐 긁는다든지 뭔가를 할 때 최대한 마찰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소재인데요.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랩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싼 용도로만 써야지 그거를 감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든지 그러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물에 달라붙는 거니까 그걸 또 먹게 되는 거고. 그냥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퍼백. 지퍼백에다 음식 넣고 우리 냉동고 올리잖아요. 올린 다음에 우리가 어떡하죠? 바로 탁 뜯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퍼백 같은 경우는 반드시 꺼내서 해동을 한번 시키셔야 돼요. 냉동고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냥 찬물에 담가만 놔도 해동이 돼요. 그 상태에서 해동됐을 때 지퍼백을 여셔야지 미세 플라스틱을 드실 가능성이 최소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섭취될 가능성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내가 이거는 절대로 안 한다. 알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혹시나 잘 모르고 만두를 스티로폼 용기 나는 거 샀었어요. 근데 그렇게 포장했는데 그것도 되고 그걸 이제 버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제 설명해주고 그런 거 포장한다면 스테인리스 냄비 같은 거 가서 거기서 담아온다든지 아니면 가서 먹자. 배달보다는 가서 먹으면 또 미세 플라스틱 노출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가서 드셔라. 배달보다는. 또 배달시키면 또 플라스틱 자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또 환경 오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도 가서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근데 배달하더라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끊겠다. 막아보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씀 불가능하고 다만 제가 알려드린 지식들을 참고를 하셔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든지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출 횟수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에서 너무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플라스틱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니라 최악의 발명품이네요? 라는 질문도 사실 많이 받아요. 애초에 없었어야 될 것,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뭐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플라스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속돼 있으면 엄청 더 무거워지고요. 똑같은 100km 가도 너무 많은 그런 화석 연료를 떼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어마어마하게 시킨다고요.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되게 단단한, 철보다 더 단단해요. 그런 엔지니어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이 대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진 거죠.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자동차들이. 그럼 플라스틱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 볼 수가 있을까?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플라스틱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결론은 무분별한 사용을 제가 좀 경계하자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페트병 생수. 너무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부에서도 그걸 과하게 막 이걸 애용하십시오. 정부에서도 말한 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먹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길 가다 목마르면 사 먹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텀블러 하나 들고 다니기.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한 사람도 한 명씩만 텀블러 하나 들고 다녀도 좀 큰 거. 이걸 내가 다 마시겠다. 곳곳에 보면 정수기 다 있잖아요. 거기다 정수기 따라서 드신다든지. 최대한 사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같이 동참하게 되면 좀 사용량이 좀 줄겠죠, 사실은.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플라스틱은 나쁜 거야. 이런 관점보다는 무분별한 사용은 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 노출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하고 수익 금지된 적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거꾸로 앞으로도 수익 금지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김미역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독일에 팔잖아요. 바로 걸립니다. 바다가 오염돼서 그래요. 중금속 오염도가 가서 높아지고 과불화합물 농도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근데 거기서 문제 삼는 건 중금속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고사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사리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나물로서 비빔밥에 넣어서 먹기도 좋고 제사 음식으로도 또 활용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사실은 잘 안 먹습니다. 그 이유가 특정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프타킬로사이드라고 하는 특정 화학물질이 이게 독성이 있거든요. 국제암연구소 기준 한 3군, 성분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있죠. 그 이유가 식약처에서도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생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삶아서 먹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좀 꽤 많이 빠져나옵니다. 실제 5분만 끓여도 한 60% 이상이 빠진다라고 알려져 있고 뭐 20분, 30분 끓이게 되면 꽤 많은 양이 빠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죠. 다만 100% 빼는 건 사실은 좀 힘듭니다. 100% 빼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잔류하고 있는 걸 좀 먹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이걸 금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습관, 우리가 먹는 방식이 생으로 먹는 방식이 아니고 충분히 끓여서 삶아서 먹는 방식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 빠지기 때문에
때 이 정도 남아있는 잔류량은 우리가 일반적인 섭취량을 봤을 때 우리가 고사리를 이만큼 먹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뭐 반찬식으로 조금씩 곁들여져 먹는 수준이라면 아직까지 금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식약처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 입장은 요새 워낙 복합 독성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거든요.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만 가지고 동물한테 먹인 다음에 여기서 암이 걸리네? 그럼 인간한테 적용할 때는 보통 이 정도가 안전 수준이겠구나. 나름 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가지만 노출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위험한 물질도 동시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복합 독성은 충분히 연구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콕 집어서 고사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거든지 한 가지만 과량 먹었을 때 좋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사리도 곁들여 먹는 수준으로만 드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 금지된 적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거꾸로 앞으로도 수익 금지는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긴 미역을 파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특정 농도로 요오드가 넘어가게 되면 그럼 자기들이 검사했을 때 이건 유통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딱 유통 금지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공유하는 사이트에 공개해버려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회사가 뭐 A식품이라는 회사예요. A식품의 어떤 제품은 수익 금지한다, 유통 금지한다 라고 딱 공개를 해버립니다. 유럽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해조류 제품에서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그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문제 삼는 건 뭐 중금속이냐 이런 건 아니고요. 요오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요오드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없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 요오드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호르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예요. 원소.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과량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유럽에서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농도를 정해놨어요. 이 정도 농도를 넘어가면 금지하겠다. 왜? 특정 농도, 정확히 20ppm입니다. 20ppm 넘어가는 게 유통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섭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이 말한 하루 노출량이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ppm으로 딱 정해서 이거 넘으면 수익 금지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어떤 식이냐면 식약처에서 섭취 권고량은 있어요. 하루에 한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먹어줘야 돼. 그 다음에 아무리 높아도 이건 넘으면 안 돼라는 건 있어요. 하루에 2400 마이크로그램은 넘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놨죠. 그런데 그런 건 정해놨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역국 한 그릇 드셨는데 아세요? 정부가 말한 절대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왜 알 수가 없냐면 식품별로 해조류에 대해서 요오드 기준을 안 정해놨어요. 기준치가 없습니다. 다시 쉬운 예로 제가 식품회사를 운영하는데 미역을 파는데 근데 제게 만약에 5000ppm이 나왔어요. 이거는 팔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기준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걸 독일에 팔잖아요? 바로 걸립니다. 20만 넘어도 문제가 되는데 5000ppm이면 큰일 나겠죠? 실제 5000ppm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금지가 됐던 거죠. 그럼 5000ppm이 무슨 얘기냐면 5000ppm 넘는 미역국을 만약에 제가 한 그릇 먹었어요. 정부가 말한 1일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다시 어떤 제가 미역을 먹었는데 요오드가 좀 저농도로 존재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일 상한 섭취량을 넘질 않아요. 한 그릇 먹어도. 또 어떤 경우에는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죠? 식품에 대해서 기준치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권장 섭취량이라고 말해놨는데 식품에 대해서는 요오드 기준치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농도를 넘어서도 판매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럼 완전히 끊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긴 미역 몸에 좋죠. 몸에 좋은 성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명하게 먹는 법이 더 중요하겠죠. 미역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팔팔 끓여서 먹잖아요. 그럼 그 안에 성분들이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요오드 성분들도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감이 돼요. 그래서 결론은 미역국 같은 거 드시게 되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산부, 수유부 가지고 실험해봤다. 그분들 미역국 많이 먹자. 많이 먹여서 몸 검사해보고 갑상선 기능 검사 다 해보랬더니 멀쩡하다. 괜찮아.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오드가 과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복합 독성을 나타내는지는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나라인 게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등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 나라에서 함부로 무조건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맞는 건가 싶습니다. 물론 갑상선암 발병률 1위인 이유는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발병률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1등은 아니더라도. 근데 원인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뭐는 무조건 괜찮아 무조건 괜찮아. 독일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떨어져서 20ppm으로 정한 건 아니거든요.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크고 의학기술이 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나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아무리 높은 요오드에 계속 노출돼도 괜찮다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식품별로 농도를 기준을 안 정해놓으니까 저도 어떤 게 유통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걸려서 알게 되죠. 아, 우리나라 제품 중에 5000ppm 되는 것도 있었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아마 200ppm 넘어서 아마 걸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품별로 어느 농도로 존재하는지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놓고선 일일 권장 섭취량이라는 정원해 놓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건 모순이죠. 일반인이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섭취량을 좀 조절하고 가끔씩 먹는 별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럼 가끔씩 먹는 별미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다가 오염돼서 그래요. 사실 참치캔 회사는 사실 잘못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거 잡아다가 가공해서 한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바다가 오염시킨 거는 그분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들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다가 오염도가 갈수록 심해지니까요. 중금속 오염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과불화합물 농도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바다가 오염된다는 게, 우리가 공장 폐수 계속 흘러들어가죠. 생활하수 계속 흘러들어가죠. 바다라고 하는 건 H2는 증발해도 나머지 오염물질은 증발하지 않아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다가 오염돼 가는 겁니다. 바다도 어느 지역 바다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 주변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발달해 있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그러니까 여기서 잡은 물고기랑 유럽 쪽에서 잡은 어류에서 오염도가 또 달라요. 또 실제로 오염도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중금속 농도 높게 나오고 과불화합물도 높게 나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참치 같은 게 보통 다랑어로 만들게 되는데 나름 상위권에 들어가거든요. 포식자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높게 나오죠. 실제로. 제가 또 이게 추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조사도 해봤어요. 특정 중금속의 경우에는 사람이 노출되는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게 다랑어류 중에서 대표적인 가다랑어가 있는데, 가다랑어로 주로 참치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노출되게 되죠, 사실은. 두 번째는 이제 캔인데요. 캔 내부 코팅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주로 쓰는 게 에폭시 수지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거의 원료가 비스페놀 A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름진 거 오래 노출되다 보면 조금씩 잔류하고 있던 비스페놀 A가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실제 이런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근데 요새는 뭐 비스페놀 A 안 쓰는 에폭시 수지로 코팅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건 다른 비스페놀류를 써요. 비스페놀 S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 S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요새는 독성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완전히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거, 거꾸로 얘기하면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것들 있죠. 3년 이상 남은 건 제조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에요. 그런 건 좀 먹어도 괜찮아요. 왜? 환경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오는 거지, 갑자기 음식물 담자마자 쭉 빠져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 딱 봤을 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건 갑자기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금속 측면에서 별미로 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중금속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왜냐하면 몸에 들어왔을 때 잘 안 빠져서 문제인 건데, 몸에 들어와서 되게 일정 기간 머물고요. 쌓이게 됩니다. 배출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쌓이면서 다양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중금속은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어떤 중금속은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어떤 중금속은 뭐 심혈관 질환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금속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기준치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노출 기여도 높은 원인은 수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산물은 저는 좋아하지만 좀 섭취량 좀 조절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금속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안 빠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과불화물도 아무래도 수산물에서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먹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치캔 같은 거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국물까지는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카놀라유 썼으니까 뭐 몸에 좋아요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참치 건더기가 있으면 그 안에서 조금씩 중소 성분들이 빠져나오는 것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부 코팅제에서 환경오염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름까지 다 먹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겠다. 그리고 이거를 김치에 넣어서 먹는다면 국물까지 다 넣지 마시고 그냥 건더기만 좀 건져서 넣는다든지 이렇게 좀 먹는 게 더 제일 안전한 식습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더라도 내장까지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살코기만 드신다든지 이게 또 현명한 방법이고, 끓여서 먹는 거라면 갑자기 국물까지는 안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미역국이라면 미역만 드신다든지, 생선이라면 동태탕이다 뭐 그러면 국물까지 드시는 것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이런 게 가장 좋은 식습관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